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던 터라 결혼도 출산도 평균보다 늦어졌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녹록치 않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두 분 다 성실하셨기 때문에 형편은 점차 나아졌죠. 반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방 두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방 두 칸짜리 빌라는 부모님의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빛이 잘 들고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어요. 저는 제 방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 도장을 받은 날이었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드릴 생각에 하루 종일 들떠 있었어요. 엄마! 라고 외치며 집문을 열었는데 평소라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줘야 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며 문 앞에 덜렁 서 있는데 그와 동시에 옆집 문이 열렸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상아야, 이리 들어와! 라고 하며 저를 이끄셨죠. 옆집 아주머니와는 평소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아주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 중이셨던 아주머니는 저에게 간단한 간식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갔어. 아줌마한테 상하 저녁 부탁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저녁 먹으면 돼.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글쎄, 저녁만 부탁한다고 했으니 저녁 먹고 나면 오지 않을까? 저는 얌전히 아주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인 아주머니의 딸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옆집 언니와 함께 숙제도 마쳤고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과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 그랬구나. 일단 알겠어. 애한테는 별말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되면 와.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게 분명했죠. 아줌마, 엄마 언제 온대요? 아주머니는 제 물음에 살짝 흠칫하시더니 곧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네. 오늘은 아줌마 집에서 자야겠다. 집 가서 잠옷이랑 칫솔 챙겨 올래?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들어오면 아빠는요? 아빠도 이제 들어올 시간인데. 당시 시간은 아버지의 평소 귀가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가끔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언제나 집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다면 아버지랑 자면 되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주머니는 훨씬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순박한 인상의 아주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버지도 같이 일이 있으셔서 두 분 다 오늘 못 들어오신대. 얼른 가서 잠옷이랑 칫솔 챙겨오자. 열쇠는 가지고 있지? 저는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더 묻진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겨우 8살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생각했죠. 다음날 학교에 갔다 귀가하니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쿵쿵 소리를 내며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아빠는 어디 갔어? 어머니는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딘가 초췌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8살짜리 아이도 흠칫 놀라게 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하룻밤을 비워야 했던 이유,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초췌한 얼굴이 되었던 이유는 얼마 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다정하셨던 저의 아버지는 반나절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기 때문이었죠. 졸음 운전을 하는 배송 차량에 치여 수십 미터를 끌려가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상이 심했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금방 숨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버지는 무려 3년 동안 살아계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저와 어머니는 모든 것에 희망을 걸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눈을 뜨실 거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일을 그만둔 채 간호에 매진하셨습니다. 간호인을 따로 쓰기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배송 차량 기사도 형편이 좋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해서 마련한 집을 팔아야만 했어요. 집을 팔고 돌아오던 그날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를 보며 이날을 잊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지만 너무나 어렸던 저에게 기억이란 쉽게 휘발되는 것이었어요. 기억은 쉽게 잊히고 쉽게 가공되기 마련이죠. 아버지가 3년의 병원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신 날,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3년간의 간호 끝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병원비, 아버지의 작은 가게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과 그 이자, 어머니는 벼랑 끝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개는 일이었어요.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시급을 높게 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이 높은 만큼 일의 강도는 만만치 않았어요.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현장에서 어머니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혹사당한 어머니의 방광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해가 지면 모두가 퇴근한 빈 건물의 청소 일을 하셨죠. 어머니의 손은 항상 부르터 있었습니다. 손마디의 뼈는 점점 굵어져 갔고 늘 밝고 화사해 보였던 어머니의 얼굴엔 짙은 주름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운동회, 학예회, 하다못해 졸업식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죠. 용돈이 부족하진 않냐며 가슴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쥐어주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어머니가 공사장에서 옮기던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에 실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발에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에서도 일을 하러 집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돼? 좀 쉬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가볍게 떨어뜨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빚 갚아야지. 빚, 그놈의 빚. 여전히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 단어는 제 청소년 시절 우울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왕복 3시간의 거리였죠. 물론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버스비 얼마를 아끼겠다고 매일매일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저는 학교 아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은 학교 양아치 아이들의 표적이 되었죠. 돈 없고 아버지 없는 여자아이, 괴롭히기 딱 좋은 타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괴롭힘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칠판 한 귀퉁이에 김상아 거지, 아빠 있는 사람, 아빠 없는 사람 각각 투표바람 같은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이었죠. 물론 아빠 없는 사람에 투표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일진들은 제 뒤에 서서 수군거렸어요. 와, 왜 투표 안 해? 같은 반이면 단체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지. 야, 김상아, 얼른 가서 투표해. 투표하라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벌떡 일어나 칠판의 낙서를 지우곤 했어요. 눈물을 흘리거나 일진들의 말에 발끈하지도 않았죠. 그런 제 반응이 일진들의 승부욕을 자극시켰나 봅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된 괴롭힘은 점점 강도가 세졌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화장실 청소를 당번을 정해 학생들에게 시켰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날이면 일진들의 실수는 퍽 잦아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으면 어디선가 물이 촥 하고 뿌려졌어요. 차가운 물에 발과 치마가 다 젖으면 어김없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미안해. 상아야, 내가 실수를 해버렸네. 너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있는지도 몰랐다, 야.
당연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모를 수가 없었겠죠. 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진들은 점점 저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연에서 다 서술할 수는 없었지만 꽤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학교 차원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다. 너가 먼저 손 내밀고 잘 풀어봐라. 라는 말뿐이었죠. 그 후로 저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일진들은 신체적인 가해에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를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불행히도 저를 가장 주도적으로 괴롭혔던 일진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불행하게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3일도 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반 아이들은 모두 나가 놀고 있을 그때 선생님이 저희 반 아이들 모두를 집합시키셨어요. 다 자리에서 앉아서 눈 감아. 선생님의 싸늘한 목소리에 모든 아이들이 웅성거렸죠. 빨리 앉아서 눈 감아! 선생님의 불호령에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졌고 선생님은 곧장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에 도둑이 있다. 오늘 학교에 돈을 납부하려고 들고 온 돈이 모조리 사라졌다는구나. 도둑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이야.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기회 준다. 내가 범인이다 하면 손 들어. 몇 초의 시간이 흘렀고 선생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 안 나온다 이거지. 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 주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구야? 빨리 나오지. 다 조용히 안 해? 빨리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 모두가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친구들한테 더 이상 피해 끼치지 말고 내가 범인이다 싶으면 손들어. 역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선생님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내셨습니다. 지금부터 범인이 나올 때까지 순서대로 허벅지를 맞는다. 알겠나?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선생님의 소문이 덧붙여졌기 때문이었죠. 선생님은 강도 높은 체벌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맨 앞줄의 반 아이들의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중간줄에 앉아있던 저의 순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왔죠.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허벅지를 강하게 내리치며 이래도 안 나와? 빨리 자수해!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맨 뒷자리에 다다랐을 때 아마 저를 괴롭히던 일진 무리의 아이가 맞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쳤는지 숨이 거칠어진 선생님은 가방? 이라고 대답하셨고 반 아이들의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를 괴롭히던 일진 아이들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한 대도 맞지 않았죠. 선생님이 가방을 열어볼 때는 모두가 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가방을 열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분명히 기회를 줬다. 조용히 끝낼 기회를 준 거야. 제 순서가 올 때까지 그 누구의 가방에서도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너, 김상아, 이 자식. 선생님은 화를 내며 봉투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셨습니다. 너,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어떻게 내 교실에서 친구 돈에 손을 대? 너 당장 따라 나와. 그렇게 저는 입학 3일 만에 친구의 돈을 훔친 도둑이 되었고 반 친구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 허벅지를 맞을 동안 뻔뻔히 침묵을 지킨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지독한 왕따 생활에 시달리게 되었죠. 저는 선생님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가져온지도 몰랐고 그 돈을 훔친 적도 없다. 라고 말이죠. 선생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너 가방에서 봉투가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선생님이 제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난한 집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그렇지. 너 어떻게 친구 돈에 손을 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얌전한 애처럼 보여도 돈만 보면 눈이 헷가다 돌아버린다니까. 도둑, 파렴치한, 양심도 없는 가난뱅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따라다닌 수식어였습니다. 친구도 없어 공부에만 매진했던 저는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니, 너 커닝하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전교 1등을 해? 다른 애들은 과외다, 학원이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전교 4, 5등 할까 말까인데 너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하냐고? 와 같은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럴 때면 제 마음속에선 가난을 향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냐는 원망도 가졌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딱 한 번의 경험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깨워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알람 소리에 의지해 일어나 단칸방을 둘러보면 차게 식은 어머니의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보였죠.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 새벽 중에 들어오는 분이셨습니다. 이른 아침 졸음에 못 이겨 잠에서 깨지 못하는 자식을 향해 내뱉는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는 정겨운 잔소리는 누군가에겐 짜증나고 귀찮은 일상이었겠지만 저에겐 아니었습니다. 아침도 챙겨 먹지 못하고 학교로 걸어가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선 제 손에는 항상 작은 요점 정리 책이나 단어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의 공부량을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제가 걸어서 통학하는 것을 알던 일진 무리들은 제가 항상 손에 요점 정리 책을 쥐고 다닌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점 정리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정리해주는 요점 정리가 있었겠지만 저에게 요점 정리 책은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한 그 일은 결국 벌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와 그날 배운 내용을 요점 정리에 옮기려고 하는데 사물함을 아무리 뒤져도 그 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등하교 시간 외에는 요점 정리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흘렸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점 정리를 사물함에 넣는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요점 정리가 보이지 않자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르니 등교하면서 온 길을 거슬러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색이 된 채 교실 밖으로 나서는데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진무리였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한 번도 괴롭힘에 응한 적 없었던 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일진무리 앞으로 걸어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네지? 일진무리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되려 제게 물었습니다. 와,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년이었는데 황송하다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 어? 눈 좀 풀어. 사람 잡아먹겠어? 내가 뭘 말하는지는 너네도 알잖아. 빨리 가지고 와. 어디다 뒀어? 일진무리는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저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줄지 말지는 너 하는 거 보고 정할게. 오늘 야자 직전에 옥상으로 와라. 옥상은 잠겨있잖아. 일진무리의 대장은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정색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물쇠 하나 따는 게 어려워 보이냐? 잔말 말고 오라면 오는 거야 너는. 정규 수업을 마치고 모든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교실로 하나둘 들어갈 때 저는 옥상으로 향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출석이 20분 남짓 남았을 때였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니 일진들이 그곳에 모여있더군요. 왔어? 반가운 듯 손을 흔드는 일진의 손에는 저의 요점 정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내놔? 일진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왜? 그거 내 사물함에서 빼간 거잖아. 자물쇠 따는 건 일도 아니라며. 내 사물함 자물쇠도 그런 식으로 열었던 거 아니야? 얼른 내놔.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갔고 저는 저들이 제 요점 정리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제 모든 것이 담긴 그 책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책 하나에 뭐 그리 집착했을까 생각도 들지만 당시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그 책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책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급기야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일진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아무리 때려도 악소리 한 번 안 내던 계집애가 이 책 하나에 벌벌 떠네? 그래,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대가리 좋은 거 하나 믿고 나대는 거 꼴 보기 싫었어. 우리의 대장은 결국 제 책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며 사정했지만 그 아이는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책을 기어이 마지막 한 장까지 불태웠죠. 허망하게 앉아있는 저를 스치며 무리들이 빠져나갔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신이 든 저는 비척거리며 교실로 내려갔습니다. 교실 밖에는 야자 감독관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게 분명했죠. 당시 야자를 빠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일진들이야 이미 선생님들도 포기했으니 그렇다 쳐도 독보적인 전교 1등이면서 선생님들의 견제를 동시에 받는 저는 선생님의 호통을 피할 수 없었어요. 김상아, 너 임마 야자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들어와? 공부 좀 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하지 않는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교무실로 향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종이를 한 장 내밀며 왜 늦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쓰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도움받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당연스러운 체벌이 이어졌고 저는 결국 이를 악문 채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술했어요. 역시나 선생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하셨던 것이었죠. 네가 게을러져서 야자 빼먹은 걸 친구들 탓으로 돌려? 이딴 핑계 필요 없으니까 교실로 당장 돌아가. 기대가 없었기에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얼마 전 부임한 초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죠. 대화 한 번 안 나눠본 그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 상아 맞지? 전교 1등 김상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봤어. 오늘 계속 공부할 수 있겠어? 처음으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에게 왜 그리 툴툴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다면서요. 가라면 가야죠. 초임 선생님은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일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거든. 박 선생님한테 야자 감독관 대신 해드리겠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선생님 말의 뜻은 내가 박 선생님 대신 야자 감독을 하면 너가 지금 집을 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였어요.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면 학생들 눈에 띄니 짐 없이 집으로 가라 라고 조언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일찍 학교 문을 나서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경과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충동적으로 어머니가 청소일을 하시던 건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미 많이 늦은 시간, 제가 도착한 건물엔 드문드문 불이 켜져 있었고 매우 조용했습니다. 설마 문이 열릴까? 라는 생각을 가진 채 문을 슬쩍 밀어보니 정말 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한층 한층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저는 눈에 띄지 않은 채 4층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4층 복도 끝 화장실에서는 불빛이 나오고 있었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실 거라는 확신을 한 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화장실 안쪽으로 고개를 슬며시 밀어넣으니 쓰레기 봉지로 휴지통을 비워내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셨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다시 할 일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다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셨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만 뒤로 까닥 넘어지고 마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엉덩방아를 세게 찌은 어머니는 엉덩이가 아프지도 않다는 듯 그저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뭐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딸 맞아? 너가 여길 어떻게 왔어? 학교는? 어머니의 질문을 듣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 말을 목구멍에서 다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에 저는 눈물마저 삼키며 어머니가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거 더러워. 엄마가 할게. 잠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가 비우고 계신 휴지통에는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용했던 상태 그대로 펼쳐져 있는 여성용품과 냄새나는 휴지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저도 모르는 새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밀쳐내곤 아무렇지 않게 그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아 넣기 시작했어요. 괜히 민망했는지 먹고 싸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야. 엄마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 라는 말을 주절주절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가만히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건물 청소를 마친 아주 늦은 시간. 엄마는 한 군데 더 들려야 해. 너는 얼른 들어가. 일찍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지. 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아냐, 엄마랑 같이 갔다 같이 들어갈게. 어머니는 그런 저를 극구 말리셨어요. 제 손에 꼬깃 탄 돈을 쥐어주시며 시간이 많이 늦었어. 위험하니까 꼭 빨리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죠. 제 손에 닿은 어머니의 손은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방금 닿은 어머니의 거친 손. 아까 보았던 작은 어머니의 뒷모습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알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연신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속으로 삼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고. 성공해서 그만한 영향력과 힘을 갖되 그 힘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부모 잘 만나서 가진 게 좀 더 많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양아치들과는 분명 다르게 힘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죠. 그날부로 저는 더더욱 독해졌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하니 웬일로 양아치들이 일찍 교실에 앉아 있더군요.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죠. 어제 그런 일을 겪었으니 당황할 법도 한데 제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네도 정말 열심히 산다. 나를 괴롭히려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니. 양아치들이 노력하는 만큼 공부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3학년을 지날 때까지 괴롭힘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준 손길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1학년 옥상에서 일이 있었던 그날 야자를 몰래 빼줬던 선생님은 저에게 문제집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답이 적혀있는 교사용 문제집이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초임 교사였던 선생님은 학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자신의 입지를 미안해하며 저를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꽤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인지 저는 제가 목표했던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최고라 손꼽히는 법대에 들어간 것이었죠. 대학 합격증이 나온 날, 그날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새벽에 귀가하셨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지친 어머니에게 대학 합격증을 보여드렸어요. 떠듬떠듬 글을 읽으시던 어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눈물 흘리셨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전액 장학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가장 좋은 대학에서는 1학년 장학금만 지원이 가능했고 2순위 대학에서는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순위 대학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 때문에 내 자식이 부족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저를 1순위 대학으로 입학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재란 수재는 다 모이는 곳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것은 성적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죠. 저는 1년 동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함으로 인해 1학년 동안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했지만 2학년 전액 장학금에는 실패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바로 든 생각은 휴학이었어요. 저는 휴학 신청을 하기 위해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평소 엄한 것으로 소문난 교수님의 사무실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묵직하고 중후한 음성에 침을 꿀꺽 삼킨 후 문을 여니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계시는 교수님이 보였습니다. 김상하 학우가 웬일인가? 저를 자리에 안내한 교수님은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며 방문 목적을 물으셨고 저는 조용히 휴학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은 의아하다는 듯 되물으셨어요. 열심히 공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휴학을?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단순히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라면 휴학은 보류하도록 하겠네.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수님께 제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했어요. 교수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며 제 가정사를 샅샅이 드러내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제 휴학서를 집어드셨어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휴학을 한 뒤 어떻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계획은 교수님의 말 한마디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 휴학계는 일단 보류. 김상하 학우는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게. 의미를 알 수 없는 교수님의 말에 의아했지만 저는 군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보라는 연락이었죠.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 전과 같은 자세로 서류를 보고 있는 교수님이 보였습니다. 아, 왔는가? 이리 와서 앉게. 교수님의 맞은편에 앉은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형편상 2학년을 연달아 다니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부가 힘들어서 쉬려고 휴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휴학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휴학계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물으셨어요. 공부는 쭉 이어서 하는 게 좋다는 건 상하하고도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상 사법시험 공부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상하하고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할 예정인가? 한 번씩 공부를 쉴 때마다 열심히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괜스레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느새 교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 이거 밖에 교수님이 종이 한 장을 넘겨주셨어요. 그곳에는 사람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교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상하하고를 후원해 주실 분들이지. 교수님과의 대화로 기가 죽어 있었던 저는 어느새 토끼 눈을 뜨고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후원이요? 저를요? 지난 1년 동안 상하하고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간단해. 지금까지 돈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거나 학업이 미루어지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지.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학생들이 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했어.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해. 교수님은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무서워 보이기만 했던 교수님의 새로운 모습이었죠. 상하하고가 들고 있는 종이는 내가 후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야. 그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상하하고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하니 후원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군. 그분들이 상하 학생에게 각자 적혀있는 금액의 후원금을 전달할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 10, 100, 1000만. 이 후원금만 있다면 저는 걱정 없이 모든 공부를 다이렉트로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다이렉트로 공부를 마쳐서 빨리 사회인이 된다면 지금까지도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개고 있는 어머니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저는 목이 메인 상태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의 뭘 보고 이런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씩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실함이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재를 살 돈도 없어 교사용 교재를 공부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고 학원 이야기를 하며 명랑하게 떠드는 친구들 옆에서 가만히 교과서만 봐야만 했던 그때도 생각났어요. 제가 이 대학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하고 꾸준하게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공부했었던 것밖에 없었기에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후원 금액을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이 금액이 상하하고에게 온전히 돌아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후원자들의 이름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성만 알려준 이유는 후원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일세. 괜히 은혜를 갚는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게.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상하하고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것일세. 그리고 지금 받은 도움을 잊지 말고 상하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 저는 교수님이 건네주셨던 후원자 명단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 휴학을 생각했고 교수님이 후원자를 연결해 주셔서 학교를 쭉 이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아이처럼 행복해 하셨어요. 저는 제 기숙사 책상 앞에 후원자 명단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언제든지 제 중심을 잡아주었어요. 그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원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변호사였어요. 고등학생 때 다짐했던 마음, 나에게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후원을 받으며 느낀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자.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역할이 변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가 된 저는 감사하게도 대형 로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최근에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연애도 하던데 저에게 연애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새내기 변호사는 배울 것도 많았고 일도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지고 나니 조금은 희미해졌던 과거의 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수소문 끝에 후원자 중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종이에 적힌 곳으로 가니 꽤 규모가 있는 한식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한식집의 사장님이 후원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식사하러 오셨나요? 사장님은 서글서글한 인상을 하신 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안현미 선생님? 사장님은 제 말에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시고는 안현미? 현미 씨를 왜 찾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미 씨! 자신이 안현미가 아니라며 진짜 안현미 씨를 찾으러 가셨죠.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이 후원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후원자인가 싶었던 거죠. 사장님의 부름에 응답한 진짜 안현미 씨는 사장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키가 작고 선한 인상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안현미인데 절 찾으셨다고요? 솔직히 당황했어요. 후원자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분에게는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상아라고 합니다. 안현미 선생님 맞으시다고요? 아, 네, 제가 안현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를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후원자라면 자신이 후원했던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확인이 필요했어요. 혹시 S대 법대에 다니던 학생을 후원해 주신 적 있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지만 안현미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S대는 딱 한 번 후원했던 터라 기억합니다. 그분은 제 후원자가 맞았어요. 제가 바로 선생님이 후원하셨던 학생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라며 좋아하셨어요. 어머, 변호사 되신 거예요? 너무 수고했네요. 고생 많았죠? 제가 변호사가 된 것을 마치 자신의 경사인 양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후원자님이 일을 마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후원자님은 결코 넉넉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사별한 남편과 낳은 아들을 홀로 키워왔는데 그 아들이 대학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하자 아들 또래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고 했죠. 누군가를 돕는 일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저의 편협한 생각은 거기서 깨졌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떤 식이든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후원자님은 저의 그런 보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쉽게 마음을 꺾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후원자님은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님께 보답을 받는다면 그게 어떤 모양이든 저는 부끄러울 거예요. 도와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갚는데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아직 초보 변호사이긴 하지만 연차도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것 없어요. 후원자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보답을 받게 되면 제가 그 보답을 바라고 후원을 한 것 같잖아요. 저는 보답을 바라고 후원한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후원 그 자체였어요. 저는 제 목적을 이뤘습니다.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인 것 뿐이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말에는 논리적으로도 틀린 바가 없었어요. 저는 보답을 극구 거절하시는 후원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중요한 분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우리 딸? 저는 시무룩한 채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꽤 오랜 동안 고민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이 난 날, 저는 잘 다니던 대형 로펌에 사표를 내고 개인 사무실을 차렸어요. 물론 첫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로펌을 때려치고 나왔다며 모두가 비웃었죠. 당시에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제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꽤 높은 페이를 받는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한 의뢰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을 다퉈야 할 때는 높은 금액을 받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들에게는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분들이 한결 편안한 얼굴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듣다 보면 이 길을 가길 잘했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버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정체를 밝힐 수 있었던 안현미 후원자님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목적은 후원 그 자체였어요. 저는 제 목적을 이뤘습니다.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인 것 뿐이고요. 저는 이 말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목적은 돕는 것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돕는 것 이후에 무언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니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용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돕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려 합니다. 한 번은 동창회에 갔어요. 저를 괴롭혔던 일진 무리들 중 여럿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저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냈던 그 아이들은 이제 절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괜찮은 동료 없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 자문을 구하고는 하죠. 저는 그 아이들을 매몰차게 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거나 직원을 통해 연락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일에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요. 어떻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라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제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이것은 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저의 어머니는 슬프게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힘들게 몸을 쓰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개업해드린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딸 돈 좀 써라 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평생 동안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놀고 먹으면 병 생겨. 나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다 핑계입니다.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상으로 밥을 먹이고 주기별로 아이들 집에 반찬을 보낸다는 걸요. 그리고 그 봉사를 이어가기 위해 식당 일을 놓지 못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런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또 가난 속에서도 부끄러운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떳떳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인간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4명의 은인들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